네, 그림 없는 미술관의 하이로입니다. 오늘은 약속드렸던 대로 벨라스케스의 라스 메니나스, 시녀들이죠. 이 시녀들에 대한 작품들, 벨라스케스의 작품들 하나하나 먼저 분석해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그 유명한 작품을 보려고 합니다. 네, 디에고 벨라스케스의 작품들 중에서 세계 최고로 극찬을 받고 있고 현존하는 작품들 중에서 최고의 작품이라고 과히 말해도 불편함이 없는 작품인 거죠. 이 벨라스케스의 작품 파블로 데 바야돌리드라는 작품을 보고 나서 피리 부는 소년을 그렸었죠. 마네가. 그런데 마네가 이 시녀들을 보고 나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화가 중에 화가다라고 극찬을 하게 되죠. 다시 말해 모든 화가들 머리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겠죠. 그리고 나서 바로크 시대의 화가였던 루카 조르다노라는 사람은 이 작품을 가리켜서 회화의 신학이라고 불렀는데, 루카 조르다노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똘레도에 가시게 되면 대성당을 들어가시게 되죠. 대성당을 쭉 둘러보시다가 종교화실에 가서 에레스폴리오를 보게 돼요. 네, 그 에레스폴리오를 전면에 있는 그림, 엘그레코의 그림을 보시고 나서 고개를 들어서 위를 보시게 되면은 벽화가 있어요. 정중앙에 돌에 야훼라는 히브리어로 써 있는데 거기서 빛이 발해서 성모님께 발현 쭉 가게 되고 성모님께서 발현을 해서 제의를 주면서 성당을 지어라라는 그런 의미의 그림을 그린 이 양손화가 바로 루카 조르다노의 작품이에요. LS 코리아에 가도 역시 루카 조르다노의 작품들을 만나실 수 있고요. 스페인에서 이 루카 조르다노의 화려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그가 회화의 신학이라고 극찬을 했던 거죠. 19세기 와서는 토마스 로렌스경이요 예술의 철학이라고 불렀던 작품인 거죠. 그럼 오늘날에는 수많은 인상주의 화가들한테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데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 평을 들어보면요. 회화로서 무엇을 나타낼 수 있는가를 자신감 있고 치밀하게 표현한 벨라스케스의 걸작이다. 그리고 이제를 사용한 회화 방식이 가진 가능성을 가장 철저하게 보여준 작품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왜 이 작품이 세상에 안 알려졌느냐?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펠리페 4세가 무리오의 그림과 함께 벨라스케스의 그림을 일명 쇄국점책처럼 막았어요. 그래서 왕실 화가였던 디에고 벨라스케스의 그림이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나 이것이 이제 19세기에 돼서 밖으로 나가기 시작을 하죠. 왜 그렇게 나가게 되냐? 바로 나폴레옹 때문인 거죠. 나폴레옹이 침략을 하고 빼앗아가는 그런 과정들, 일련의 모습이 있는데 아까 보여드렸던 그림의 초기의 그림의 모습을 보면은 바로 이 쾌락의 정원을 볼 때마다 그 생각이 들어요. 고야의 유령 영화에 보면은 나폴레옹이 스페인을 침략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고야의 부분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고야를 어둠의 화가 뭐 이렇게 박쥐처럼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그러는데 고야는 정말 그림과 백성들을 사랑한 거 외에는 없어요. 그의 작품을 들여보면 그런 느낌밖에 들지는 않아요. 당당하게 그렸던 그 모습들, 서양 미술사의 대표적인 우리 책자에서 나와 있던 딱 한 가지의 모습이 그거예요. 뭐냐 하면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린 화가는 오로지 고야밖에 없다. 그건 나중에 고야에 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런데 거기서 나폴레옹이 이제 조세프 보나파르트가 대신 내려왔을 때 이 그림들을 전부 다 루브르로 다 보내려고 해요. 그럴 때 이 쾌락의 정 히에로니무스 보쉬의 작품만큼은 취향이 아니라면 거절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그 안에 많은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때 비로소 벨라스케스와 무리오의 그림들이 세상에 알리게 되어졌고, 특히 무리오의 그림은 저는 개인적으로 아내와 이제 설명을 하거나 할 때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화가는 벨라스케스다. 그를 능가하는 화가는 지구상에 없다. 그러나 그를 능가하는 따뜻한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있는데 그가 바로 무리오다라고 얘기를 해요. 둘 다 세비야 출신의 화가들이죠. 아무튼 세비야의 출신이었던 이 무리오의 그림을 무염시태, 성모의 원죄 없는 잉태의 24편 중에 20편을 나폴레옹 시대의 전 유럽에 팔아버린 거죠. 침략해서 빼앗아서. 루브르에 관련된 그런 역사들은 나중에 그
무염 시태에서 다루기로 하고요. 아무튼 이 디에고 벨라스케스와 무리오의 그림들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이 그림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게 됐느냐 하면요. 역사적인 배경을 잠깐 언급하면 펠리페 4세의 첫 번째 부인은요. 부르본가의 이세벨 왕비예요. 어디에 있느냐면 지금 이 바라보시는 시녀들 왼편에 첫 번째, 두 번째 가시면 큰 기마상이 있어요. 왕비인데 화려한 보이스칸 문양의 옷이 탁탁탁 그려져 있는 그 옷을 입고 있는 흰 백마를 타고 있는 왕비의 큰 그림이 있는데 바로 그 그림이 이 이사벨 여왕입니다. 메디치 가문의 후손이죠. 그런 모습들 메디치 가문 이야기는 나중에 또 다룰 기회가 있으니까요. 그때 가서 하기로 하고요. 그의 아들 발타자르 왕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세벨 여왕이 1644년에 죽게 돼요. 펠리페 4세가 워낙 바람둥이였었거든요. 속사가 뜬 거죠. 컨트롤하면서 잘 왕가를 유지해 왔는데 아무튼 병으로 죽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1644년에 죽고 그가 낳았던 유일한 아들 발타자르 왕자, 오른쪽 시녀들에서 오른쪽을 보시게 되면 어린 꼬마아이가 총 들고 있는 거나 어린아이가 말 타고 있는 기마상이 있는데 바로 발타자르 왕자의 모습. 바로 2년 뒤인 1646년에도 죽게 됩니다. 그래서 대를 이을 후계자가 없자 펠리페 4세는요 1649년 마리아나 왕비와 결혼을 하게 돼요. 원래 여기 그림에 등장하게 되는 이 마리아나, 시녀들을 바라보면서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은 팔을 쫙 펼치고 있는 이 마리아나 왕비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누구냐면요 조카예요. 조카를 결국 자기의 부인으로 맞아들이게 되는 거죠. 원래는 들려지는 말에 의하면 원래 며느리를 삼으려고 했었다라고 하는데 아들이 죽고 없으니까 저렇게 자신의 왕비로 맞아들이는 흑역사. 그래서 그림의 모습을 보면 그런 것들이 좀 보여지고 답답함이 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 그림에 등장하는 저 마리아나와 펠리페 4세의 모습이 있고 가운데 이 두 사람이 처음으로 낳았던 마르가리타 공주가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 마르가리타 공주를 낳은 이후에요. 세상을 어릴 때 떠났던 펠리페 프로스페로 왕자 5살 때 죽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카롤로스 왕자가 있었는데 이 카롤로스 왕자가 4살 때 왕위를 물려받아서 카롤로스 2세로 등극을 하게 되는 거죠. 원래 벨라스케스는요 마리아나 왕비와 아이들의 초상화를 그리게 되었지만 펠리페 4세 자신은요 처음에는 이 벨라스케스에게 초상화를 많이 부탁을 했는데 말년이 아니죠. 군대가 아니니까 만년에는요 초상화를 그리는 것을 좀 거부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작품에는 자신이 등장할 수 있도록 특별히 허락을 했대요. 그래서 1650년대 초반 펠리페 4세는 벨라스케스에게 죽은 발타자르 카롤로스가 살았던 이 방을요 궁중박물관으로 조성하게 해서 여기서 작업을 하게 만든 거죠. 이게 바로 발타자르 왕자의 방이에요. 한 나라의 왕자의 방을 화실로 내어줄 정도로 그만큼 믿었다라는 거겠죠. 시녀들이 전시되었던 이곳이 바로 그 방이고요. 펠리페 4세는 이곳에서 전용 의자를 마련해 놓고 벨라스케스가 작업하는 모습을 종종 지켜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걸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그려냈던 벨라스케스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자, 국내 예절로 인해서 다소 제한적이긴 했지만 예술을 사랑했던 이 펠리페 4세는요 벨라스케스의 그 평범하지 않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나갑니다. 그리고 벨라스케스의 죽음 이후에 펠리페 4세는 왕위 후계자 선택을 위해 작성한 비망록에요. 난 희망을 잃었다라는 내용을 기록했을 정도죠. 원래 이 시녀들이라는 작품은 처음에는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어요. 왜냐? 스페인의 황금 시대의 바살이라고 불려졌던 안토니오 팔로미노가 1724년에 완성한 스페인 화가들의 일생을 기록한 작품집에 이것을 가족이라고 기록을 했던 거죠. 왼쪽과 양쪽 모두가 잘려나갔었습니다. 이 작품 초기에는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자국들이 남아있고 복원 작업들이 이루어졌었죠. 또 불타서 알카스르가 또 불타는 바람에 또 피해도 보기도 했고요. 많은 것들이 이제 복원 작업들이 이루어졌던 작품입니다. 1747년부터 48년까지 왕실 소유가 되었었고 그 그림 속의 마르가리타 왕녀가 이복자매인 마리아 테레사로 잘못 밝혀지는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그런데 1772년에 마드리드 왕궁에서 이 작품을 접수한 후에 반복되었던 이제 적외선 촬영 결과 자잘한 펜티멘트, 즉 작가의 작품을 수정한 흔적들이 발견된 것을 확인했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런 수많은 작품들, 위대한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후대들이 여기다가 조금씩 붓터치와 이런 것들을 해서 손상을 입었던 거죠. 흔적이. 그래서 그것들을 완벽하게 이제 복원을 해서 오늘날 벨라스케스의 그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었던 그런 놀라움이 있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이 작품이 그렇게 해서 가족들로 불리다가요 프라도 미술관으로 1819년에 옮겨오게 되어 바로 프랑스가 스페인에게서 완전히 떠난 해죠. 독립을 하고 나서 바로 프라도 미술관에 가져오게 되고 프라도 미술관에서는 1843년에 카탈로그를 만들 때 처음으로 이거를 라스 메니나스, 우리말로 시녀들, 시녀는 요 두 사람이 주인공인데 바로 이런 모습으로 하고 있는 거죠. 이 작업의 배경은요 어디냐 하면은 펠리페 4세 마드리드 알카사르 궁전 내부에 있는 작업실인데 아까 말씀드렸죠. 발타사르 왕자가 죽었던 그 방이라고요. 자, 이 방의 천정이 높은데 엄청 높아요. 일반 방보다. 그래서 여기에서 실비오 각기의 말을 빌리면은요 소실점이 하나인 구도를 잡을 수 있는 단순한 박스형 공간이다. 네, 바로 여기 서 있는 이 사람의 방으로서 이렇게 해서 대각선 모든 것들이 할 때 바로 요 부분이 소실점으로 출발해서 점차 확대되어지는 이런 모습으로 보일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어떻습니까? 보이죠? 네, 바로 이러한 구도의 형태를 나눌 수 있고 이쪽으로 역시 또 우리 어제 보셨던 것처럼 뭐죠? 불카누스의 대장간의 대각선의 구도 정확하게 또 보였고요. 또 이렇게 봐도 대각선. 벨라스케스의 작품은요 이렇게 구도적으로 프리즘 현상처럼 이렇게 대각선의 구도도 있지만 피라미드, 이렇게 봐도 피라미드, 이렇게 봐도 피라미드, 이렇게 봐도 피라미드, 이렇게 봐도 피라미드. 그래서 이런 구도적인 어느 각도를 보든 안정감을 요구할 수 있었던 거죠. 자, 여기 마르가리타 공주 5살 공주가요 나중에 이제 레오폴트 1세와 결혼을 해요. 신성 로마 제국 황제. 그 두 옆에 있는 이 시녀들의 모습들. 자, 왼편에 있는 시녀가 누구일까요?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시녀들의 이름을 굳이 우리가 외울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한번 알아보죠. 도나 이사벨 데 벨라스코가 여기 지금 고개 숙이고 있는 요 시녀이고요. 그 옆에 이 무릎 꿇고 잔을 들고 있는 이 시녀의 모습은요. 누구일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요렇게 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던 요 작품들이긴 한데 요 시녀의 모습은 누구냐 하면은 도나 마리아 아구스티나 사르미엔토 데 소토마요르라고 합니다. 기네요. 도나 마리아 아구스티나 사르미엔토 데 소토마요르. 네, 이 두 시녀들은 사실상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 하면요. 시중을 드는 하녀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아라곤의 캐서린, 헨리 8세의 첫 번째 부인이었죠. 네, 거기서 보게 되면은 헨리 8세가 아라곤의 캐서린을 물리치고 그 두 번째 부인을 얻으려고 발버둥을 치죠. 엠블린이요. 근데 이 엠블린은 누구였습니까? 시녀였어요. 누구의? 아라곤의 캐서린의. 한마디로 말하면 밑에서 이 공주의 일을 도우면서 같이 교육도 받고 같이 성장해 나가는 한마디로 귀족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니까
말동무면서 같이 학업과 모든 것들에 동기부여하면서 옆에서 서포트하는 역할을 하면서 나중에 왕비가 되어졌을 때 어떤 지식적인 부분이 아니라 부에 관련된 그런 권력에 관련된 그런 일들에 연관되어지는 모습들을 좀 보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두 명의 어릿 광대들이 있는데 초록색 입은 이분은 독일인이에요. 마리아 바르볼라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옆에 장난스럽게 발로 강아지를 툭툭 차고 있는 이 사람은 누구냐? 이탈리아 사람 니콜라스 페르투사토라고 이름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 뒤에 이렇게 수녀복을 입고 계신 이분은 누구냐? 왕녀의 샤프롱인 도나 마르셀라 데 올로아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 뒤에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호세 니에토 벨라스케스고요. 이 남자의 이름은 특별히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왼편에 2절에 벨라스케스가 등장을 하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거울에 바로 이 두 사람 펠리페 4세 처음 자신의 조상화를 허락했던, 그래서 그랬을까요? 만년에 자꾸 말년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만년에 이제 노년이 거의 되는 거죠. 자신의 초상화를 그리지 못하게 했었는데 이렇게 해서 오스트리아의 마리아나 왕비와 함께 자신의 삶의 모습을 그림의 추억에 담고 싶었고, 그리고 또 이 공주와의 삶의 모습도 담고 싶었기에 허락했던 이 그림들, 바로 이런 이야기인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 뒤에 두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 왼편에 있는 것은 뭘까요? 야콥 요르단스의 아폴로와 판이라는 작품이에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작품은 누구 거냐? 루벤스가 그렸던 아테네와 아라크네 이야기예요. 이 루벤스의 작품은 항상 이 벨라스케스와 연관되어져서 항상 같이 움직이죠. 루벤스가 외교관으로 스페인에 왔을 때 티치아노의 그림을 만났었고, 이 벨라스케스를 만나면서 이탈리아 유학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주죠. 그래서 결국 벨라스케스는 루벤스 덕분이겠죠. 그래서 두 번이나 이탈리아 유학을 다녀오는 국비로서 파격적인 대우를 했던 거죠.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 방의 전체적인 구조를 한번 설명을 해보면 3분의 2는 빈 공간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허전하신가요? 그런 면이 없어요. 자, 이제 꿀팁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을 바라보실 때는 무조건 시녀들을 만나시면요, 최고 앞부분까지 줄이 있는 그 라인까지 가셔가지고 그 앞에 쓰셔야 돼요. 그래서 이 그림들을 전부 다 보세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떤 느낌의 그림이 나타나냐면 바로 이런 느낌이 나옵니다. 그림이 선명하죠? 아니요. 잠시만요. 더 확대를 해야 합니다. 자, 이 그림들을 제가 너무 연하게 확대를 했네요. 자, 한번 이 그림을 최대한으로 우리 확대를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가까이 가서 더 보셔야 되거든요. 가까이 가서 보시게 되면 이런 형태의 그림들이 보여요. 먼저 강아지를 한번 보실까요? 자, 강아지의 얼굴을 한번 좀 더 자세히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붓칠 벨라스케스가 한 거예요. 근데 어떠십니까? 얼굴을 보시게 되면은 검은색으로 두텁게 이렇게 물감칠을 했고 쓱쓱 몇 번의 문댐과 함께 콕콕콕콕 찍어내리는 그런 기법들. 어디도 털의 섬세함은 보이는 게 없어요. 그냥 강아지는 이렇게 그리는 거구나 라는 느낌. 그리고 귀는 어떻게 되냐? 숫자 8의 모양처럼 이렇게 해서 명암적으로 강인한 색상을 부여를 했던 거죠. 그리고 자, 왼편으로 갑니다. 공주의 옷을 보면 어떻습니까? 8회. 보통 우리가 왕실의 그림을 보게 되면은 이 단추 하나하나까지도 완벽한 섬세함으로 이루어지게 되죠. 이 비단공단의 문양이라고 해봤자 흰색 물감으로 툭툭툭 그냥 던지듯이 했던 그 모습 외에는 별다른 볼 것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움직여지는 거죠. 이런 붓터치들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그릴 수 있을까? 어떤 저런 그림들이 세기의 그 작품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여기 마르가리타 공주의 오른편의 머릿결과 왼편의 머릿결을 보면 색상이 너무 달라요. 마치 이쪽은 물감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넓은 붓으로 그냥 물 한번 쓱 쓸어내리는 듯한 느낌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역시 시녀들의 옷 색깔의 모습들도 역시 가벼운 붓터치로 이루어져 있고, 팔레트를 들고 있는 모습이나 벨라스케스 자신의 붓을 들고 있는 손을 보면 마치 화상 입은 듯이 다 붙어 있잖아요. 바로 이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움직이는 이 벨라스케스의 이 그림들.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제일 가까운 데 쓰시라겠잖아요. 방금 보셨던 그 모습에서 뒤로 후진을 하시는 거예요. 정중앙쯤. 정중앙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면, 이 방에 들어가시게 되면 문이 3개가 있어요. 뒤에 하나가 있고 양옆에 나가고 들어오는 문들이 있어요. 거기가 정중앙이에요. 거기 가시다 보면은 그쪽으로 가다 보면 바닥에 사각형으로 마치 띠를 만들어 놓은 것 같은 것이 있어요. 대리석 타일들인데, 대리석 타일들 바닥에 이렇게 보면은요, 사각형으로 표시들이 돼 있어요. 금색으로 이렇게 띠를 두른 곳이 있고, 검은색으로 이렇게 띠를 두른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무엇이냐면, 여기서 보면 그림이 잘 이해가 되어지십니다 라고 표시해 놓은 자리들이에요. 그래서 정중앙에서 보면은 이런 그림으로 보입니다. 가까이서 봤을 때는 이 그림들의 위치가 이렇게 마르가리타 공주와 머리가 일직선상의 모습으로 보여요. 그리고 별반 차이 아무런 현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의 놀라운 점은 무엇이냐면요, 이 그림을 어디 가서 보냐면 저 뒤쪽으로 더 후진을 해 가시는 거예요. 뒤쪽에 문 있죠. 거기로 나가시면 안 되고요. 그 문 앞쪽에서 딱 쓰시는데, 서셔서 왼편을 보시면 펠리페 4세가 서 있는 그림이 보이시고요. 오른편에 보시게 되면은 올리바스 백작의 기마상이 나와요. 바로 그쯤 뒤로 가서 딱 보시게 되면 이 그림이 놀라운 현상을 나타냅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책을 보면 어떻게 한다고요? 책이 올라온다고요. 맨 앞에서 봤을 때는 이 그림들이 아까 보셨던 것처럼 그냥 2D적인 입장의 그냥 보편적인 이렇게 그림이에요. 아무런 공간감도 없습니다. 그냥 한 곳에 덕지덕지 붙어있고 약간 앞뒤로 붙어있는 곳에 살짝살짝 뭔가 틈이 보이는 듯한 느낌만 우리에게 보여줄 뿐이죠. 그런데 지금 중간쯤에 가셨을 때는 이 공간이 솔직히 보이기 시작하다가 맨 뒤에 가서 서서 보시면 어떻게 되냐, 여기가 완벽하게 하나의 공간으로 나와요. 그리고 이 그림이 놀랍게도 앞에서 봤을 때는 정면으로 보면서 내가 보고 있었는데, 맨 뒤로 가게 되면 마치 드론으로 이 위에서요 이 밑을 내려다보는 듯한 느낌의 현상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그림들이 전부 다 앞쪽으로 다 숙여져 있고요. 이 공간 하나하나 내가 그러니까 높은 위치에서 내려다보는 듯한 그러한 공간감이 완벽하게 보여지는 그림이에요. 참 놀랍죠. 하나의 그림에서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공간감이 나는 그림은 드물거든요. 물론 틴토레토의 그림이나 엘그레코의 그림이나 이런 것들이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하면 이 그림이 움직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벨라스케스의 그림도 역시 왼쪽에 있을 때나 오른쪽에 있을 때나 방향을 바꾸면 이 그림들도 움직여서 방향을 바꿔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사이의 공간감은 만들어내지 못했던 거죠. 근데 벨라스케스의 그림은 바로 그 공간감이 살아있다라는 거죠. 이제 이 정중앙 제일 뒤에 계셨을 때 이제 오른쪽으로 가시면 바로 올리바스 백작 쪽에 기마상 앞쪽에서 보시게 되면 바로 이렇게 해서 이쪽에 시녀가 상당히 높은 위치에서 기준점이 되어져요. 그러나 여전히 공주가 주인공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쪽에서 이쪽으로 쫙 왼편으로 이동을 하시면요, 펠리페 4세의 초상화 서 있는 초상화 앞쪽에서 쭉 보시면 무슨 현상이 나냐? 공주가 주인공이 아니라 이 시녀가 주인공처럼 몸의 자세도 비틀어져 있을 뿐더러 정면으로 살짝 보여지면서 놀랍게도 주인공이 마치 이 여자가 주인공인 양 나타나는 현상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일직선상에 있던 이 모습의 머리의 높이도요, 이 구도와 각도에 따라서 위치가 변형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맨 앞에서 보셨을 때 이 강아지와 이 공주의 이 옷에 공단에 새겨졌던 이 두툼한 물감 덩어리들, 그리고 화려하지 않게 섬세하게 플랑드르 화가들의 세밀화처럼 하나하나 다듬어지는 그런 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이 분명히 이 강아지의 모양이 뒤로 가면 이렇게 털이 하나하나 완벽히 살아서 햇살에 반짝반짝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형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러한 똑같은 강아지 그림은 뭐냐? 오른쪽에 두 번째인가 보시게 되면은 키 큰 남자 아이가 총을 들고 있는데 그 옆에 강아지 한 마리가 있어요. 그 강아지도 똑같이 가까이 가서 보면 물감 덩어리들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멀리 가서 보면요, 봄 햇살이 쫙 비춰오는 것에 강아지가 맞으면서 이 그림처럼 화사하게 살아서 움직이는, 마치 바람결에 강아지 털이 윤기가 짜르르르르 하고 흘러가는 그런 모습의 작품을 완성해내는 사람이 바로 이 디에고 벨라스케스인 거죠. 이런 그림들 하나하나를 가지고 많은 작가들이 지금도 실험을 하고 있어요. 이 그림은 뭘 보고 그린 거냐? 이 벨라스케스가 거울을 보고 그린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 이 맞은편에 왕과 왕비가 서 있기 때문에 이 뒤에서 왕과 왕비가 서 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마르가리타 공주가 뭐 하러 왔습니까? 아까 설명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요거, 이 잔과 이 병이죠. 자, 이 잔과 병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바로 부모님들한테 드릴 차가 들어가 있고, 옆에 이 작은 거는 나비라고 나중에 이제 과학자들에 의해서 밝혀지고 있고, 아직은 이제 거의 확정을 할 건지 이제 남은 문제죠. 수많은 논란의 내용들 속에 등장하는 거죠. 최근까지 이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이제 논란들이 좀 많았었어요. 자, 그런데 당시에 유행했던 게 뭐냐면, 우리나라 과거의 동동그림이라고 기억하시는지 모르시겠어요. 한번 검색해 보시면 나와요. 납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얼굴이 막 박피가 되고 하얘지죠.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납중독이 돼서 죽게 되는 거죠. 바로 그러한 현상을 일으키는데, 당시에 얼굴이 뽀송뽀송한 게 역시 스페인 왕가에서도 유행이었던 거죠. 그래서 요거를 가루로 얼굴에 톡톡톡 바르면서 어머니한테 드리는 선물, 그리고 아버지에게 따라드리는 찻잔. 자, 그래서 이것을 보시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시녀가 앞을 쳐다보고 있어요. 그리고 공주도 앞을 쳐다보고 있고, 두 마리아 마르볼라나 니콜라스는만 안 그러지만 세 명이 전부 다 어딜 보고 있습니까? 앞을 쳐다보고 있고, 여기에 지금 수행을 한 명도 역시 앞을 쳐다보고 있고, 호위무사도 역시 앞을 전면을 쳐다보고 있고, 벨라스케스 역시 전면을 쳐다보고 있죠. 누구입니까? 이 앞에 바로 왕과 왕비가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일본의 행위예술가도 이곳 프라도 미술관에 와서 직접 서 있는 그런 구도들을 잡으면서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그런 그림들이 나와요. 자신이 실제 서 있는 그 모습에 사진을 찍어서 그것을 올렸던, 벨라스케스로 검색하면 다 나오게 되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 주안점을 둬야 될 게 뭐냐면, 순간포착의 대가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모네의 수련꽃, 모네가 한 장면을 그리기 위해서 그 장소에서요, 반복합니다. 완성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미리 작품들을 그려봐요. 근데 놀라운 건 시간대별로 계절별로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그림을 그려요. 티센 보르네미사 미술관에 들어가셔서 마네, 모네 이런 사람들의 그림을 딱 검색을 하면 그 사람의 작품이 다 떠요. 근데 놀라운 건요, 같은 장소에서 그려졌던 그림이 막 많게는 20장 정도가 있는데, 다운받다가 제가 지치는 줄 알았는데, 아무튼 그 순간 포착, 그래서 모네가 나중에 너무 이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시력에 선상함을 입었던 거죠. 그래서 수련꽃을 보게 되면 약간 뿌연 느낌들이 들잖아요. 사실은 백내장이었기 때문에 멀리 가서 보고 다시 가까이 와서 보고, 이런 현상들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가서 이야기를 하고요. 바로 모네처럼 또 한 명, 순간포착의 대가가 누구냐면 바로 이 디에고 벨라스케스예요. 불카노스의 대장간 맞은편 그 바로 입구 쪽에 보면은 문에 들어오면서 오른편에 사슴머리가 있어요. 그 사슴머리가 바로 지금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지만
사슴의 머리를 보고 순간 포착해서 그 순간 찰나를 0.5초 사이에 벌어진 그 일들을 기억하고 그려낼 수 있는 화가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것을 완벽하게 그려내는 화가가 누구냐? 바로 이 디에고 벨라스케스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디에고 벨라스케스의 그림을 보게 되면은 이러한 붓터치들이 우리에게 놀라움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이 그림들 거의 하나씩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벨라스케스의 거울, 바르톨로메는 개가 아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 개를 소재로 만들었던 추리소설이에요. 이런 주인공들인 거죠. 자, 그런데 우리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강아지에게서 일어났던 터치들, 만약에 이 강아지에게서 일어났던 이 터치들이 플랑드리의 세미라였다면요, 이렇게 확대를 해서도 선명해야 되죠. 나중에 플랑드리의 작품 십자가에서 내려지는 그리스도, 만데르 웨이덴의 작품이 이곳에 또 프라도에 있고요. 얀반 에이크의 그림도 티센 보르네 미사의 그 스테고즈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의 작업 작품이 여기에도 또 있어요. 바로 얀반 에이크의 맞은편에 보면은 실로의 그 성소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 것이 있는데, 아무튼 그런 것들 나중에 그 작품을 가지고 설명할 때 그거는 이렇게 나중에 보여드리기 좀 확대를 해도요. 여기 하나하나 털 하나하나가 다 살아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붓터치가 툭툭 넓은 붓으로 끝내는 그런 모습인 현상이죠. 그런데 멀리서 보면 어떻습니까? 이러한 섬세함. 그 다음에 공주의 옷도 어떻습니까? 빛이 이 창틀에서 비춰옴으로 인해서 그 빛을 받아 점점 멀리 갈수록 그 섬세함은 없지만 그 공주가 지녀야 될 품위와 귀품은 이 빛과 음영과 그 물감 덩어리의 그 현상에 의해서 완벽하게 재현이 된 작품인 거죠. 자, 우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작품들 정말 하나하나 더 뜯어보면서 오랜 시간을 설명할 수 있겠지만 참 마음이 가는 작품이에요. 패키지 가이드를 하면서 모로코까지 다니다 오다 보면 보통 한 달에 3일에서 5일 정도만 쉬어요. 나머지 일은 계속 돌아다니니까 집에 오는 시간이 그 정도밖에 없죠. 그럼 3에서 5일 정도 쉬는 시간에 아내가 이제 프라도 미술관에 가서 이제 이 작품 해설가로 이제 활동을 할 때 뒤에 서서 작품들을 가만히 한 작품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 있는 로컬 가이드들이 와요. 스페인 분들이죠. 외국은 가게 되면 반드시 현지 로컬 가이드들이 대동하지 않으면 한국 가이드들이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은 한국말을 로컬 가이드들이 모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영어나 스페인어를 안다면 그들에게 직접 들어도 상관은 없지만 패키지로 여행을 하다 보면 바로 그런 현상이 있고, 자유여행에서도 마찬가지 그런 것들이 있죠. 몇몇 분들은 이제 직접 로컬 가이드들한테 영어가 되시니까 그렇게 해서 신청을 해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그런데 서 있는데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지나가는 이제 제 스승격인 분이 한 분이 계시는데 마리아 선생님이 지나가면서 야 하이로, 그래서 네, 너 저거 본다고 보이냐? 글쎄요, 그래도 서서 보고 있습니다. 몇 시간째냐? 3시간째입니다. 아이고, 그런다고 저 그림이 보여? 그래서 네, 보입니다. 그럼 선생님은 안 보이세요? 그랬더니요, 한참 미소 짓더니 그러더라고요. 보고 있으면 빠져들게 되고, 빠져들게 되면 그 그림을 그렸던 화가가 말하는 것이 들려지게 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그 그림 앞에 멀뚱멀뚱 서서 하나하나 생각하고 보지 말고 그냥 눈에 들어오는 대로 그걸 받아들이라는 그 말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이 그림이 그래서 전 세계에 가장 유명한 그림이 됐던 거겠죠. 황금성 기법도 들어가 있고, 이런 빛의 다양함은 카라바조의 영향력이었고, 플랑드르의 그림보다도 뛰어났던 것. 오히려 플랑드르의 그림보다 더 놀라운 거죠. 가까이서 볼 때는 두터운 붓터치, 그런데 멀리 가면 마치 이렇게 세밀하게 하나하나 꾸며놓은 듯한 붓터치.
이것을 그 누구에게서도 말할 수 없었던 가장 위대한 화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그림이 이제 점차 잊혀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는 분들은 아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실주의적인 기법을 완벽하게 재현해낸 화가가 한 명 있어요. 바로 프라도 미술관에 그 작품이 있습니다. 누구냐면요. 영층 저 끝으로 가다 보면은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에두아르도 로살레스 가이나스가 그렸던 이세벨 여왕의 유언이에요. 이세벨 여왕의 유언. 에두아르도 로살레스 가이나스가 그렸던 거. 거기서 완벽하게 이 벨라스케스의 사실주의 기법이 나옵니다. 벨라스케스의 독특한 시각과요, 화려하고 다양한 분놀림과 색의 조화를 바로 그대로 움직여 오죠. 자, 이제 이 그림 누구한테 또한 영향을 줬을까요? 바로 파블로 피카소야. 그의 수많은 모작들, 이 그림을 보면서 세계적인 화가를 꿈꾸었고 이 그림의 모작들이 숱하게 이루어지는데 바르셀로나 카탈로니아 미술관에 가게 되면 있어요. 근데 딱 아쉬운 건 이 시녀들을 피카소가 그렸던 중간 그림은 아쉽게도 프라도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카탈로니아에서는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언제 나왔냐? 2019년도에 특별전을 할 때 그때 피카소의 작품 2개가 나왔었어요. 뭐가 나왔냐? 옷을 벗은 마, 피카소 거가 있어요. 그리고 이 시녀들이 그렸던 중간 타이밍에 나왔던 딱 그 그림, 2 그림이 특별전에 나왔었는데 그 특별전이 아니고는 밖으로 공개가 되질 않으니까 이제 인터넷에 찾으면 나오긴 하죠. 그런데 실제로 보게 되면 와 하고 탄성을 지어내게 하는데, 아무튼 파블로 피카소가 이 그림을 보면서 많은 영감을 얻었고 나중에 프라도 미술관에서 관장의 역할도 했었고, 그리고 자신의 작품 게르니카가 반드시 프라도 미술관에 돌아와서 이 벨라스케스의 역사와 브레다 함락과 함께 고야의 1808년 5월 3일과 함께 열리기를 바랬었지만 레이나 소피아에서 복원하는 데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렸고 다시금 손상을 입을까의 두려움 때문에 주지 않았죠. 그래서 결국은 피카소의 그 모습은 사라졌지만, 아무튼 이 디에고 벨라스케스, 저는요 감히 세계 최고의 화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위대한 화가라고 지칭을 하게 될 거죠. 이 가슴에 이 붉은색 십자가는 산티아고 기사단 마크예요. 마드리드 시내에 돌아다니시다 보면 벽면에 보시면은요, 산티아고로 가는 조갑이 노란색이 있고 그 옆에 이렇게 붉은색 십자가가 모양이 있어요. 바로 산티아고 기사단들의 유적을 찾아가는 마크의 모습이죠. 디에고 벨라스케스 정말 24살에 본격적으로 왕궁에서 활동을 하면서 50대 넘어서면서 이제 궁중서열 3위까지 올라갔다가는 쾌거를 이루었는데도 불구하고 늘 그의 가슴속에 신분 상승에 대한 많은 욕심들도 내면에 있었어요. 근데 자신의 가족사의 유태인의 그런 피가 흐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많은 거절당했던 그 모습 속에서 이제 포기할 때쯤 이 펠리페 4세가 그간의 노력과 그 모습에 감동을 받아서 야고보 기사단에 이 자기를 하사하죠. 그래서 이 그림들을 뒤늦게 자기 그림에 찾아가서 이 마크를 넣는 그런 디에고 벨라스케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아까 제가 거울이라고 했잖아요. 자, 이제 횡설수설해서 좀 죄송한데 거울을 보고 그렸다고 했던 부분에서 이제 말을 새버렸는데, 이 그림이 거울을 보고 그렸다고 하면서 많은 분들이 거울로 한번 보세요 그러긴 합니다. 물론 책에도 그렇게 나온 책들도 많아요. 지금도 논쟁 중이긴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마르가리타 공주의 머리 가르마를 한번 유심히 한번 봐주세요. 오른편에서 왼편으로 이렇게 말려서 넘어가고 있는 형태의 패턴입니다. 자, 그럼 시녀들을 바라보면서 왼편의 2번째 그림인가요? 첫 번째인가 2번째 그림에 보게 되면 이 마르가리타 공주가 혼자 서 있는 초상화가 있어요. 근데
10년 뒤에 그린 그림이고 화가도 역시 달라요. 물론 가르마 바꾸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서 마리아 바르볼라처럼 뭐 이렇게 오른쪽으로 나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왼쪽에서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요. 후대에는 가르마가 바뀌는 방향이 있어요. 그러나 화가가 바뀌어도 역시 마르가리타 공주의 헤어스타일의 이 가르마를 보면 오른편에서 왼편으로 흘러가는 이런 패턴들을 유지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떤 뜻일까요? 거울을 보고 그렸다면은 그럼 그 독사진을 그렸던 왼편에 두 번째 있는 그 그림 역시도 거울을 보고 그려야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세워놓고 몇 년 동안, 몇 달 동안 그림을 그릴까요? 고야가 그렸던 카를로스 4세의 가족 그림을 봐도 다 왕실 가족들이 한 자리 모여서 서 있어요. 아랑우에스에서 그린 거지만. 자, 그런 것들을 보실 때 우리가 힌트를 얻는 건 뭐냐? 그래서 그 옆에 카를로스 4세 가족방에 가면 옆에 주황색 병에 배경에 얼굴만 있는 그림들을 그려놓은 이유예요. 뭐냐? 화가들이 얼굴을 그려서 사인을 받게 되면 자기 화실에 와서 몸과 이런 구도들은 자기가 알아서 그리는 거죠. 그러나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 앞에 왕과 왕비가 있는데 펠리페 4세는 자신의 그림을 그리는 걸 더 이상 허락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로 이 옆에 서 있는 벨라스케스에게 부탁을 했겠죠. 우리의 가족을 그려라. 그런데 이쪽에서 벨라스케스가 자신을 보면서 그린 게 아니라 벨라스케스는 이 상황에서 왕과 왕비 이 두 사람의 모습을 그리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펠리페 4세를 자세하게 그리길 원하지 않았던 그 마음이 있었기에 오히려 반대편에서 자신의 모습도 담으면서 이렇게 공주와 주변에 아련하러 온 사람들의 모습을 담은 거죠. 펠리페 4세는 이 그림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자신의 집무실에 걸어놨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밖에 잘 안 알려졌던 작품이죠. 벨라스케스, 공주보다 더 높은 위치에 키도 크고 장대하게 그렸어요. 이제도. 그런데 멀리서 방향을 바꾸다 보면은 이 벨라스케스가 작아지는 모습과 사라지는 모습도 보여요. 흐리게. 자, 바로 여기 기준점에 이런 화려한 색감의 이 구도들, 여기 빛을 공간이 없지만 이 문 열어놓은 이 빛 때문에 나중에 문 앞쪽 저 뒤로 가시면 요 앞에가 공간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이 빛 때문이기도 하고요. 바로 이러한 현상들 하나하나 지금도 논쟁거리지만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벨라스케스가 아까 말씀드렸던 순간포착의 대가 하다가 삼천포로 빠졌던 건데 순간포착으로 이 현상들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림을 완성할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후대의 수많은 화가들이 지금도 이 그림을 못 따라하는 거죠. 이 화가의 작품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로살레스 가이나스 같은 경우에는 단지 이러한 시각과 화려한 분놀림과 색채의 조합만을 다뤘을 뿐 이렇게 공간감까지는 만들지 못했어요. 바로 이 디에고 벨라스케스의 이런 화려함들. 더 많은 말들을 하고 싶지만 네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른 곳에서 또 하다가 또 생각나면 그때 가서 또 말씀을 드리는 걸로 또 매듭을 짚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항상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부족하지만 영상과 어떤 편집의 미는 좀 많이 좀 줄였어요. 그냥 단지 설명드리고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에 나누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해드렸던 것들 기억해 주시고 언젠가 또 이 디에고 벨라스케스의 시녀들 더 업데이트 버전을 또 만들 수 있으면 한번 만들어 보고요. 지금까지 이제 책에 담으려고 했던 모든 내용들 썼던 내용들은 다 안내해 드렸습니다. 자, 디에고 벨라스케스의 시녀들로 인해서 행복한 하루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클로에의 클래스 101 아크릴 풍경화 스페인을 담는 것 꼭 같이 또 후원도 해주시고요. 자, 유튜브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